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3장 주거 자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자산 관리는 어떤 주택에 대한 자산의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주택은 삶의 터전이다. 개인이나 가족에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고요. 가계 재산 증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 토지는 투자 분석과 건축 개발 과정을 거쳐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임대, 관리 형태로 유통이 되고요. 토지와 주택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와 임차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따릅니다. 주택과 토지는 거래 비용이 크고요. 거래 과정과 권리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일반 상품 구입과는 매우 다른 구매 과정을 거칩니다. 주거 자산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자산의 관리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과 주거 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이 경제 주체의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물가 상승을 위협하는 것을 동반하고 있고요. 거품의 급격한 붕괴는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초래한다. 이게 이제 부동산 관련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 때문에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영향 요인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네 가지가 있어요. 정부의 규제,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세제, 세 번째는 시중금리, 은행금리를 얘기하겠죠. 네 번째는 정부의 각종 계획 발표 및 추진 있거든요. 첫 번째, 정부의 직접 규제를 한번 보면은, 정부는 주택시장이 가열되면 안정대책, 그 다음에 저조하면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는 거를 이제 반복을 했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에 가장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또 주택시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부의 재건축 기준에 대한 강화, 분양 방법의 규제, 거래 규제, 분양가 규제,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 번째, 규제와 완화를 오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참여자에게 기대감을 주어가지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활성화 대책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책, 세제정책, 수요공급정책,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고, 정책 기조를 보면은 참여정부와 MB정부,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부, MB정부는 이명박 정권이죠. 그럼 정책 기조를 볼게요.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했다. MB정부는 완화. 금융정책은 이제 세 가지로, 주택 매매 지원금, 주택 대출 관련 정책, 임차인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 있어요. 금융정책에는. 세제정책에는 취등록세 정책, 양도소득세 정책, 보유세 정책, 수요공급 정책은 임대주택 정책, 재개발 재건축 정책, 민간 공급관리 정책, 수요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정책과 세제정책, 수요공급 정책을 크게 나누었고, 그 안에 세분화된 내용들이 있는데, MB와 참여정부에는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고 강화했나? 한번 규제하고 완화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정책을 썼고요. MB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강화 정책이다. MB는 완화 정책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융정책에서 주택 매매 지원금 정책을 한번 보면 주택 거래 신고지역,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 계획 신고로 대체를 했고요. 여기는 무주택 및 일가구 주택자 대출에 한해서 총 부채 상환 비율 한시적 자율화를 뒀어요.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신설했다. 주택자금 지원금에 있어서 더 규제를 완화시켜서 지원을 확대해주고 여기는 강화시켜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게 만들었던 거죠. 두 번째, 주택대출 관련 정책. 총부채 DTI DTI 도입, LTI 규제 도입, 투기지역 DTI를 40%로 규제를 했죠. 투기지역에서는요. 그리고 여기 MB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담보대출 LTV라고 하고요. 60%에서 70%로 완화, 1년간 취득 등록세 50% 감면. 임차인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볼게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부도 임대 아파트 경매할 때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전세 자금 보증을 해줬고요. MB정부는 세제 정책을 볼게요. 취등록세 정책, 실거래 신고제 의무화, 취득 등록세 감면,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거래 시 연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양도소득세 정책은 참여정부 때는 보유세율을 단계적으로 강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MB정부는 양도소득세 부분적으로 완화. 보유세 정책을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했어요. 참여정부는. MB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 매입 임대주택이 있고요. MB정부는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7%에서 2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참여정부에는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를 도입을 하고 신도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죠. MB정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했어요. 재건축 절차 규제를 완화,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 폐지. 그리고 민간 공급관리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참여정부 때는 분양가 상한제, 원가 공개, 수도권 투기 가열지구 지정, MB정부에서는 수도권 투기 가열지구 해제, 지방 청약 가능 지역 확대, 투기 가열지구도 해제. 수요 관리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전역, 충청권 일부 등 분양권 전매 금지를 시켰고요.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했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MB정부 때는 강남 3구 투기지역을 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주택가격 공시제를 통해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제도 개선에 노력을 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이런 거를 과세제도로 실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경기 조절적인 수단이라기보다 효율적 조세 수입 확보 및 사회적 공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되는 게 부동산 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 세 번째, 금리가 하락이 됐을 땐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영향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게 이제 시중의 금리고요. 실물 경기, 소비 심리, 부동산 자금의 정도도 어떤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제 요인이 됐다.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이제 금리다. 각종 그 연구에서 분석을 한 결과 내용들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게 금리이다 하는 게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됐죠. 네 번째는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 발표 및 추진, 지역별 개발계획이 지역 부동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게 또 어떤 결과치로 도출이 된 내용들이죠. 연구 결과의 내용들. 두 번째, 주택금융의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주택 마련 자금을 위해 가지고 금융권의 융자제도와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게 주택금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금융은 어떤가? 복지정책 측면이고요. 개인이 주택을 건축, 구입, 임차할 때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통하는 것. 그 융통의 대상자는 근로자, 개인, 주택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금융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개인이라는 점에서 개인금융의 일종으로 기업금융과 구별을 합니다. 대출자의 장래소득을 예측하고요. 변제 능력을 고려해서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어떤 주택금융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은 개인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 측면에 있어서 자금, 공급량과 금리 등 대부 조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또한 장기금융으로 신용보증 기능이 중요해졌는데 정부는 국민은행에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담보 부족한 사람들에게 담보 대신 보증을 서도록 했던 것이 이제 장기금융 신용보증 기능이죠. 세 번째는 대출입니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담보대출은 일정 조건의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고요. 신용대출은 담보나 보증인 없이 어떤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활부 금융제도가 있습니다. 주택 활부 금융제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할부로 매입할 수 있고 시중은행보다 빨리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1996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주택을 살 때 활부 금융회사를 통해서 목돈을 빌린 다음에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서 갚는 제도이다. 두 번째는 주택 소유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제공하고 대출금은 주택업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모두가 금융수혜를 보는 제도이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고요. 대상은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40.8평 이하의 완공된 주택이고요.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 계약자,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지원을 합니다. 4번 3년에서 30년까지 대출을 받고요. 금리는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받는 시점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금에 대한 상환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체증상환, 원금 체감상환이 있어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상환의 내용을 보도록 하고 특징도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이고요.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로 상환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할부금이 높고요. 기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할부금의 부담이 경감된다. 그러니까 작아진다는 거죠. 할부금이. 원리금 균등 상환. 여기는 원리금에다가 이자를 합쳐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다. 주로 이 방식을 많이 쓰죠. 매월 납입하는 할부금이 일정하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계획적인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원금 체증 상환. 초기에는 원금을 적게 하고 점차 원금을 체증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줄 원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요. 특징이 향후 상환 능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원금 상환 증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방식이 이제 원금 체증 상환이 되겠습니다. 원금 체감 상환. 초기에는 원금 상환을 많이 하고 점차 원금을 체감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다. 초기에 목돈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결과가 되어 향후 이자 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2번 모기지론 대 영모기지론. 1번 모기지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매월 일정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갚아 나가는 제도이다. 니은 장점은 30년 장기 대출로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하고요. 주택 가격 대비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지원 역할은 아니고요. 소득이 높은 계층이 내 집 마련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모기지론이요. 두 번째, 영모기 제도가 있어요. 은행에 자기 소유 주택을 담보로 자녀 수명을 감안해서 10년 내에서 15년 기간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불받는 제도가 영모기지 제도이다. 모기지와 반대되는 게 영모기지죠. 영모기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점은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가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집값의 일부분을 계약기간 중에 생활비로 지원받는 것. 연금하고 똑같은 거죠. 주택연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주택을 담보로 매월 다달이 생활비를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주택연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